안녕하세요. 저는 군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에드워드라고 합니다. 벌써 군사 전문가로 활동한 지 10년이 되었네요. 지난주 금요일, 저는 미국 동부의 한 유명 군사학교로부터 특별 강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학교는 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의 버금가는 명문으로 미래의 군 지도자들을 양성하는 곳입니다. 평소에도 저는 하버드, 예일 등 아이비리그 대학들과 여러 군사 교육기관에서 종종 강연을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긴장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강연장에는 500명 이상의 학생들이 모인다고 했고, 현직 고위 장교들도 다수 참석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게다가 이번 강연 내용이 향후 미군의 전략 수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담감도 있었습니다. 강연 당일, 저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나지더군요. 아무래도 긴장한 탓이겠죠. 일찍 일어난 김에 먼저 강의실에 가야겠다 싶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발표 내용을 정리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도 준비를 했고요. 강의실에 도착하고 자료를 훑어보며 머릿속으로 강연 내용을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오더군요. 저는 고개를 들어 그 사람을 바라보았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짙은 갈색 머리에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단단해 보이는 체격이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정확히 누구인지는 기억나지 않더군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건넸고 그 중년 남성은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그의 미소는 친근해 보였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느낌도 들었죠. 그런 탓인지 그 사람은 대기실 구석에 있는 의자에 앉았고 서류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내 열심히 무언가를 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다시 강연 자료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누구인지 계속 신경 쓰이더군요. 잠시 후 진행요원이 다시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진행요원은 저와 나중에 온 사람에게 강연 시 주의사항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마이크 사용법, 프레젠테이션 리모컨 조작법,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 관리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주었죠. 두 분 모두 45분씩 강연을 하시고 그 후 15분간 질의응답 시간이 있을 겁니다.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요원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청중 중에는 고위 장교분들도 계시니 비밀 사항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서야 저는 그 사람이 제 다음 순서로 강연할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도 저처럼 군사 전문가라고 했죠. 문득 군사 전문가라고 하는 저 사람이 누구인지 정말 궁금해졌습니다. 진행요원이 나가고 나서 그 사람이 저에게 다가오는 게 느껴지더군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제이슨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이슨이 악수를 청했어요. 그의 소나귀에서 단단한 힘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악수에 응하면서도 내심 좀 당황스럽더군요. 솔직히 말해 강연 전에는 조용히 혼자 있고 싶었거든요. 특히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할지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죠. 하지만 제 마음과 다르게 제이슨은 대화를 계속 이어나가더군요. 최근 한국과 북한의 대립으로 바쁘시죠? 그가 물었습니다. 무슨 의도로 이런 질문을 한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는 어쩔 수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북한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니 정신이 없습니다. 무인기 사건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연결도로 폭파까지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어서 말이죠. 제 말을 들은 제이슨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제이슨의 눈이 날카로워지는 게 느껴졌고 입술이 일자로 굳어지더군요. 북한이 문제를 일으킨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그의 목소리에는 의아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군사 전문가라면서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나 싶었죠. 최근 무인기 사건 말입니다. 북한의 자작극이라는 얘기도 있던데 모르셨나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말이죠. 제이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북한이 미쳤다고 자기 머리 위에 무인기를 날리면서 쇼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생각 없이 말씀하실 수 있죠? 그건 명백히 한국의 도발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에 어이가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군사 전문가가 맞나 의심이 들 정도였거든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조차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이슨은 개의치 않고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한국과의 연결도로를 폭파시키는 행동까지 벌였겠습니까? 이건 한국의 무인기 도발에 대한 정당한 대응입니다. 저는 이번 사건이 무조건 한국의 잘못이라고 봅니다. 제이슨의 말을 듣고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사람의 논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최근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을 완전히 왜곡해서 해석하고 있지 뭐예요. 군사 전문가 맞으십니까? 연결도로 폭발을 어떻게 그렇게 해석하시죠? 이건 누가 봐도 북한이 한국을 두려워해서 차단하기 위해 폭파한 거 아닙니까? 저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경의선과 동해선 군사분 개선 이북 구간을 폭파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도로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남북 간의 모든 교류와 협력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이는 상황이죠. 게다가 폭파 이후에도 중장비를 동원해 추가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는 누가 보더라도 북한이 남북 간 육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요새화하려는 의도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제이슨은 제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눈에는 의심의 눈빛이 가득해 보였죠. 저는 제이슨이 그러거나 말거나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북한이 최근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병했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한국의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북한은 약 1만 2천 명 규모의 특수부대를 러시아에 파병하기로 했고 이미 1,500명 정도가 러시아로 이동한 걸로 파악한 상태입니다. 이 병력은 폭풍군단이라 불리는 북한의 최정예 특수부대 소속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를 폭파한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봅니다.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보내면서 생긴 군사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조치일 수도 있고, 혹은 이 틈을 타서 한국군이 북한을 침범할까봐 두려워서 취한 방어적 조치일 수도 있겠죠. 또한 이때다 싶어 북한 내부에서 한국으로 탈북하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도 있을 거고요. 어떤 경우든 이는 북한의 내부 불안정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봅니다. 제 말을 들은 제이슨은 당황했는지 얼굴이 순간 붉어졌고 손가락으로 넥타이를 조금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이어서 제이슨은 잠시 말을 못 잇더니 이내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을 잇더군요. 제이슨은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눈빛이 더욱 강렬해졌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군사적으로 협력하면서 판도가 바뀔 겁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게다가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무기 기술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반도의 군사 균형을 완전히 뒤엎을 수 있는 일이죠. 저는 제이슨의 말을 듣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제이슨의 주장이 현실을 얼마나 왜곡하고 있는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제이슨 씨, 당신은 상황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계십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파병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신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봤을 때 북한이 이렇게까지 나온 이유는 지금 한국의 발밑도 못 미치는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경제력, 군사력, 기술력 모든 면에서 말이죠. 그런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낸 이유는 그나마 눈에 띄게 러시아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이뿐이라고 봅니다. 러시아의 기술을 좀 빼먹고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취한 조치인 거죠.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실 북한은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예요. 최근 중국이 북한 노동자 10만 명을 추방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런 상황 자체가 북한에게 엄청난 타격입니다. 안 그래도 내수 경제가 박살났는데 유일하게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통로가 막힌 셈이니까요. 제이슨의 표정이 흔들리는 것이 보였지만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웃긴 게 뭔 줄 아십니까? 김정은은 분명히 러시아에서 받은 돈으로 자기 배만 불릴 거라는 겁니다. 북한 사람들은 굶어 죽어가는데 김정은 가족들만 명품을 걸치고 다니는 거 아시죠? 최근 보도를 보면 평양의 엘리트 계층과 일반 주민들 사이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과연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이슨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 사람이 혼란스러워하는 게 눈에 띄게 보이더군요. 그래서 저는 북한의 경제 상황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어디 이뿐일까요? 북한의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수 경제는 박살난 지 오래일 뿐만 아니라 식량 부족은 만성적이고 에너지 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외화 보유고는 바닥을 드러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의 협력이 북한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저 단기적인 숨통을 틔우는 정도에 불과할 겁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해도 제이슨은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더군요. 오히려 눈빛이 더욱 강렬해졌고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해졌죠.
북한군들은 러시아를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북한군들의 충성심과 규율은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설사 북한이 파병을 빌미로 러시아의 방산기술을 얻으려고 해도 그건 서로 윈윈하는 관계입니다. 러시아는 병력을 얻고 북한은 기술을 얻는 거죠. 러시아의 방산기술을 북한이 전수받으면 한국은 북한의 털끝조차 건들지 못할 겁니다. 이게 한반도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고 뭐죠? 저는 제이슨의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현실과 완전히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럼 북한 병력이 러시아에 가자마자 벌써 탈북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최근 보도를 보면 이미 수십 명의 북한군이 탈영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 그 힘든 훈련을 다 받았던 특수부대원들이 러시아에 오자마자 바로 탈북을 하는 걸 보면 러시아에 이용당하러 파병 간 군인들이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파병된 부대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폭풍군단이라 불리는 11군단 소속 특수부대입니다. 11군단은 북한의 엘리트 부대로 유사시 서울 침투 임무를 맡고 있는 부대죠. 이런 엘리트 부대 소속 병사들조차 탈영을 시도한다는 것은 북한군의 사기가 얼마나 낮은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러시아군이 탈영한 군인들을 잡으러 다닌다는 소식도 있던데 이런 북한군들을 데리고 러시아가 뭘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적 차이도 크고 게다가 전투 의지도 의심스러운 병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보낸 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도저히 제이슨의 사상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계속적으로 말을 쏘아붙였습니다. 그리고 북한 군인들 입장에서는 러시아군을 대신해 싸우려는 생각보다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북한을 탈출하려는 생각이 더 클 텐데 러시아 입장에서 이런 상황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이런 대규모 탈북 사태는 북한 정권의 안정성에도 큰 위협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랬는데도 러시아에 지원을 한 이유는 러시아로 자기들이 대규모 병력을 파병 보냈으니 언젠가는 러시아에게서 자기들이 베푼 것들을 돌려받을 속셈이겠죠. 아마도 첨단 무기 기술이나 경제적 지원 같은 것들을 기대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순진한 생각이죠. 이어서 저는 러시아의 입장에서도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완전히 북한 편을 들게 되면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도 완전히 척을 지게 됩니다. 러시아는 이미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바람에 서방과의 관계가 최악인 상황이에요. 여기에 북한까지 끌어안는다면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수밖에 없겠죠. 경제 제재도 더 강화될 거고 외교적 고립도 심해질 겁니다. 저는 제이슨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의 미래는 불보듯 뻔할 텐데 왜 이런 멍청한 선택을 한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땐 푸틴이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다 보니 완전히 판단력을 상실한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북한이 러시아에게 붙는 건 결과적으로 득이 없을 겁니다. 제 말을 듣던 제이슨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분노와 당혹감이 동시에 느껴지더군요. 게다가 러시아가 손잡은 북한은 이미 전 세계에서 문제아로 찍힌 존재입니다. 인권 탄압, 핵 개발, 미사일 발사 등으로 국제사회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죠. 특히 최근 들어 북한의 행동은 더욱 도발적이 되고 있습니다. 무인기 사건부터 시작해 최근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까지 끊임없는 악수만 두고 있죠. 이런 북한에게 러시아가 빚을 진 채로 갚지 않으면 그때부턴 북한이 돌변해 러시아에게 자기들도 핵을 가지고 있다면서 러시아에게 죽기 살기로 달려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그다지 마음 편한 상황이 아닐 텐데 그런데도 골칫덩어리 김정은까지 데려가는 걸 보면 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네요. 김정은은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로 유명한데 이 사람이 어디로 어떻게 튈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에서 방산기술을 받으면 한국이 털끝도 못 건드린다는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건가요? 그건 현실을 전혀 모르는 소리입니다. 방산기술을 받아봤자 뭐합니까? 기술만 있다고 해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게 아닌데요. 이때다 싶어 제이슨이 끼어들더군요. 잠깐만요.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북한은 수십 년간 제재 속에서도 군사력을 키워왔어요. 러시아의 기술 지원은 북한의 잠재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릴 겁니다. 북한의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북한 기술자들은 제한된 자원으로도 핵무기와 ICBM을 개발해냈잖아요.
러시아의 첨단 기술이 더해진다면 북한은 급속도로 군사력을 현대화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북한의 경제력이 약하다고 하지만 요즘 같은 상황에서는 모든 자원을 군사력 강화에 쏟아부을 수 있는 나라예요. 저는 이쯤부터 이 사람이 제정신인 건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가며 어떻게든 밀리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죠. 지금 뭘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국방 관련 예산조차 북한은 한국의 10분의 1도 안 됩니다. 북한은 1년에 40억 달러를 겨우겨우 마련해서 군사비로 쓰지만 한국은 1년에 400억 달러를 군사비로 쓰고 있어요. 제이슨은 여전히 말없이 저를 노려보고만 있었습니다. 제이슨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주먹을 꽉 쥐고 있는 것이 보이더군요. 북한의 군사력은 세계 34위에서 36위까지 떨어졌고 한국은 지금 세계 5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갈수록 벌어지고 있어요. 러시아가 아무리 자세하게 방산기술을 알려줘도 북한은 그만한 방산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방산기술로 한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경제력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제이슨에게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왜 유일하게 북한만이 발벗고 파병을 보내는지 정말 모르시나요? 이게 바로 북한의 절박한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죠.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외화벌이 루트가 막혀버린 상황에서 러시아는 마지막 남은 희망이었을 테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왜 러시아는 썩은 동아줄을 잡아버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군요.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썩은 동아줄이라도 잡을 수밖에 없는 급박한 상황이라서 그랬겠죠? 제이슨은 여전히 입을 꾹 다문 채 저를 노려보고 있더군요. 그때 저는 문득 제이슨이라는 사람이 누구인지 기억이 났습니다. 마치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치듯 과거의 한 장면이 떠오르더군요. 이전에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제안보 컨퍼런스에 참석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제 동료인 마이클 교수가 복도에서 저를 붙잡고 조용히 말했던 게 기억났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누군가를 가리키며 말했었죠. 저 사람 보이지? 제이슨이라고. 미국의 군사 전문가인데 출신은 러시아야. 그러니 나중에 마주치게 되면 절대 상대하지 마. 스트레스만 받게 될 게 뻔하거든. 왜 이제서야 그 중요한 정보를 떠올렸는지 답답했습니다. 마이클 교수가 컨퍼런스에서 주의를 준 그 사람이 바로 눈앞에 있었는데 말이죠. 하지만 이미 시작된 대화였고 대화를 하다 보니 저는 어떻게든 제이슨의 사고방식을 뜯어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는 인간한테 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떡하나요? 만약 북한이 전쟁을 일으킨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제대로 북한을 도와줄 수 있을지 의문인데 말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경제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었는지 아십니까? 서방의 제재로 인해 러시아 경제는 거의 붕괴 직전이에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러시아의 경제 상황에 대해 더욱 상세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주요 러시아 은행들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퇴출되었고 수출 통제로 인해 첨단 기술 제품의 수입이 거의 불가능해졌습니다. 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철수했고 곧 수많은 일자리 손실로 이어졌어요. 러시아 국민들의 생활 수준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전쟁으로 인한 군사비 지출 증가는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어요. 러시아는 매년 약 104억 달러를 전쟁 비용으로 쓰고 있다던데 러시아 수준을 볼 때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수준이 아니에요. 저는 잠시 멈추고 구체적인 수치를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의 GDP가 작년 대비 2.1% 하락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 심각하겠죠. 인플레이션율은 12%를 넘어섰고 일부 품목은 30%가 넘는 가격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니까요. 루블화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어 국제거래에서 러시아의 입지가 더욱 좁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죠. 외국인 직접 투자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고 이런 러시아가 기술 발전을 하거나 경제 성장을 이룰 리 만무하죠. 제이슨이 여전히 의구심 어린 표정을 짓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더욱 강하게 제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러시아 경제의 근간이었던 에너지 수출 구조는 또 어떤가요? 유럽으로의 천연가스 수출이 크게 줄었고 석유 수출도 제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죠. 나름대로 새로운 시장을 찾고 있는 모양이던데 현실적인 답은 없지 않나요? 게다가 에너지 가격 하락으로 수입도 줄어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과연 북한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을까요? 제 말을 들은 제이슨은 이제 할 말이 없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망해가는 러시아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주니 패닉 상태에 빠진 게 보였거든요.
하지만 제이슨은 여전히 고집을 부리더군요. 이젠 아예 그냥 때를 쓸 생각인 듯 했습니다. 아무튼 한국은 러시아를 업은 북한을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군사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그들의 지원을 받은 북한은 한국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겁니다. 무엇보다 북한에게는 핵무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의 말에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막 나가는구나 싶었거든요. 도대체 군사 전문가는 어떻게 하신 겁니까? 현실을 전혀 모르시는 것 같네요. 북한이 그렇게 자랑하는 핵무기를 갖고 왜 맨날 협박만 하는지 아시긴 하는 겁니까? 제이슨이 대답하기 전에 저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대답을 들을 가치도 없었거든요. 핵무기는 쓰게 되면 자기 나라에 떨어뜨리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는 겁니다. 북한의 영토가 좁다 보니 핵무기를 사용하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자신들에게 돌아갑니다. 게다가 국제사회의 제재는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군사 전문가이신데 이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시나요?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대기하고 있던 F-35A 스텔스 전투기들은 30분 이내에 북한 전역의 핵심 시설을 타격하게 될 겁니다. 현무-2C 탄도미사일은 발사 후 10분 이내에 평양에 도달할 수 있고 현무-3 순항미사일은 북한의 지하 핵시설까지 정밀 타격이 가능하죠. 특히 한국의 킬체인과 KAMD 시스템은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조짐만 보여도 이 시스템들이 즉시 가동되어 발사 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가만히 있을까요? 미국의 대응 역시 즉각적이고 압도적일 겁니다. 괌에 있는 미공군 기지의 F-35 스텔스 전투기들은 불과 2시간 만에 평양 상공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의 미해군 항공모함에서 발진한 전투기들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죠. 오키나와의 미해병대는 24시간 이내에 북한 영토 어느 곳이든 상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은 이미 동해 어딘가에서 북한을 겨냥하고 있을 거고 15분 이내에 언제든지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킬 준비를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김정은이 과연 이런 사실을 모를까요? 김정은이 핵무기 사용을 명령하는 순간 목숨이 날아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미국의 첨단 정찰 자산들은 이미 김정은의 위치를 24시간 추적하고 있을 거고 김정은이 숨을 만한 벙커의 위치도 모두 파악하고 있겠죠. 더구나 북한의 좁은 국토를 고려하면 핵무기 사용으로 인한 방사능 오염은 북한 전체를 황폐화시킬 겁니다. 평양에서 북중 국경까지의 거리가 불과 200km 정도라는 걸 생각해 보세요. 핵무기 한 발의 영향으로 전국토가 오염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쯤 되면 대면하던 중국마저도 이젠 북한을 포기하겠죠. 경제 제재는 말할 것도 없고 북한은 완전한 고립 상태에 빠지게 될 겁니다. 식량과 에너지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면 북한 정권은 단 며칠도 버티지 못하겠죠. 결국 김정은에게 핵무기는 협박용 카드일 뿐입니다. 실제로 사용할 수 없는 그저 체제 유지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셈이죠. 그리고 김정은은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위협만 할 뿐 실제 사용은 감히 상상도 못하는 겁니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제 왜 북한이 한국의 발끝도 못 미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을 보셨나요? 이스라엘군이 사용한 벙커버스터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아십니까? 가자지구의 지하터널망을 초토화시켰죠. 이런 무기의 위력을 본 독재자들은 잠을 못 이룰 겁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독재자들의 운명이 어땠는지 아시죠? 사담 후세인은 지하 벙커에 숨어 있다. 결국 붙잡혔고 카다피는 하수구에 숨어 있다. 처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빈라덴도 결국 은신처가 발각돼 제거됐죠. 아무리 깊이 숨어도 결국엔 찾아내는 게 현대 군사기술의 힘입니다. 그리고 최근 한국에서 공개한 현무5 보셨죠? 역대급 크기의 탄두를 장착한 초대형 벙커버스터 말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핵무기보다 현무5 같은 벙커버스터가 무서운 나머지 숨어서 벌벌 떨고 있을 겁니다. 현무5는 김정은이 아무리 깊은 지하 벙커에 숨어 있어도 완전히 박살낼 수 있을 테니까요. 실제로 김정은이 불면증도 갖고 있다죠. 그런데 어떡하나요? 한국군은 이미 북한 지도부의 벙커 위치를 대부분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나서 저는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제 목소리에는 날카로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나저나 제이슨 씨,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당신이 그렇게 러시아와 북한을 옹호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잘난 러시아에 왜 남아있지 않고 미국으로 망명 온 거죠? 정작 당신도 러시아의 실상을 잘 알고 있으면서 여기 와서 이런 허황된 소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이슨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고 저는 계속해서 몰아붙였습니다. 푸틴의 독재 정권 아래에서 살 수 없어서 도망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와서 북한과 러시아를 옹호하다니 정말 아이러니하군요. 그렇게 북한과 러시아를 대변할 거면 미국에서 군사 전문가를 하기보다는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이슨은 말문이 막힌 듯 입을 벌렸다 다물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제이슨에게 하고 싶은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아십니까? 이런 식으로 군사 전문가 행세를 하고 있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당신의 말도 안 되는 분석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다면 그 결과는 상상도 하기 싫군요. 제 말을 들은 제이슨의 얼굴이 순간 새빨개졌습니다. 제이슨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군요. 의자가 뒤로 밀리며 큰 소리를 냈고 제이슨은 제 말에 한마디 대꾸도 없이 대기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잠시 후 저는 진행요원으로부터 제이슨이 개인 사정으로 강연을 취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진행요원은 이런 적이 처음이라면서 당황한 게 눈에 띄게 보이더군요. 에드워드 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라 저희도 매우 당황스럽지만 혹시 강사님께서 제이슨 씨의 강연 시간까지 맡아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수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맡아서 하죠. 오히려 잘 됐습니다. 학생들에게 현실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네요. 결국 저는 제 강연 시간뿐만 아니라 제이슨의 강연 시간까지 맡아 2시간 동안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더 많은 내용을 학생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이슨의 말도 안 되는 강의를 막을 수 있어서 정말 뿌듯하더군요. 저와의 사건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동료로부터 제이슨에 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제이슨이 그동안 작성한 모든 논문과 저서를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는 소식이었죠. 결국에는 제이슨의 학위 취득 과정까지 조사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고선 제이슨의 군사 전문가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다는 소식까지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제이슨의 망명지위가 재검토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러시아와 북한을 지지하는 활동을 해온 것이 문제가 되었겠죠. 결국 제이슨은 망명 지위를 잃고 러시아로 추방될 수도 있는 신세가 되었다던데 왜 저렇게 사나 싶기도 합니다. 그나저나 여러분은 이번 북한군의 파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